관련해서요. 저희 김규식 한국기업오너토 회장님 발표 자료가 있으시다고 하셔서 첫 번째로 토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론 순서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김규식 회장님 토론하시고 나서 기업단체에서 정경영 한국창간사협의회에서 토론을 해주신 다음에 세 번째로 행동주의 펀드, 네 번째 그다음에 법무부인 세종,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김윤희 교수님 해주시고요. 싫으신가요? 마지막으로 보면 정책관님에서 오신 김광희 과장님의 마지막 순서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 5분. 네. 5분보다 더 일찍 끝내주셔도 굳이 말리지 않겠습니다. 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저기 법제도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우리 홍혜는 연구님께서 정말 너무나 주옥 같은 발표를 주셔서 저도 정말 감사드리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결국 한국의 아까 이창용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래 디스카운트가 일어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이해 충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이익과 권리를 침탈하는 일을 막지 못하는 상황. 그걸 어떻게 막을 거냐.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근본적으로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 충돌을 하지 말라는 근본적인 규범이 있어야 돼요. 법제도상 규범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나라들은 법에 있는 나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일본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한국입니다. 한국이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주주 제한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저게 2022년과 2023년 보면은 파란색 맨 왼쪽에 있는 파란색이 보라색이 기관 투자자의 주주 제한 횟수거든요. 오히려 줄었습니다. 가장 많이 있는 게 주황색이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개인 투자자 서울 주주들이 2022년 대비 2023년 2배를 늘어나는 주주 제한을 했습니다. 한국 기관 투자 너무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래소가 좀 더 적극적인 주주 보호 방안 내놓으셔야 됩니다. 일본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아베의 3에로즈라는 세 가지 화살이라는 재정 계약을 하면서 재팬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자는 운동이 나왔죠. 2014년도에 스튜어디시 코드를 도입했습니다. 2015년도에 제가 말씀드린 2015년도의 도쿄 증권거래소의 재팬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코드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 국회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상법에 도입하자는 입법 제안을 하셨는데 그건 오래 시간이 걸리는 거고 판례 변경도 너무 오래 걸리고 거래소가 상장 규정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인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즉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이해 충돌이 있을 때 지배주주의 침탈을 막아라, 주주를 보호해라라는 규범을 도입하라는 거예요. 상장 규정에 그냥 도입했다는 거예요. 2015년도에 일본은. 그래서 일본의 상장 규정, 도쿄 증권거래소가 제정한 일본 기업 지배구조 코드에 보면은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이해 충돌에서 주주를 보호하라는 문구가 여러 번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 4.8.3조에 들어가 있는데 한국말로 번역하게 됩니다.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는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 이해 충돌을 하는 거래나 행위를 심의 검토하기 위하여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지배주주로부터 공익된 사후이사로 선임하거나 공익된 이사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국의 어떤 규범에도 어떤 규정에도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의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주주를 보호해야 한다는 규범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대법원 판례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사는 지배주주가 일반 주주가 주주 권리를 침탈할 때 이사는 거기에 책임이 없다. 주주가 죽든지 말든지 하면 나는 그거와는 관계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황희는 연구님께서 아까 잘 말씀하셨지만 합병 거래에서 만약에 그 합병비를 불공정으로 주주가 침해를 입으면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자라는 그 말씀 제안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그 규정입니다. 이렇게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의 이해충돌이 있는 거래에서 이사가 일반 주주를 보호하는, 주주 전체를 보호하는 의무가 있다면은 그 원래 필연적으로 그 손해에 대해서는 이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2015년도 이후로 일본이 이렇게 폭발적인 주주 리레이팅이 일어났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의 아까 말씀드린 2015년 도입된 일본 코브레 거버넌스 코드와 같은 글로벌 스탠다드 상의 일반 주주와 지배주주 간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한국 증권거래소의 상장 규정에도 도입해야 한다.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이거는 금융위 관할이고 뭐 법을 제정하고 이런 문제 필요 없고 그냥 증권거래소가 바꾸면 됩니다. 그 위원회 요청해서 그냥 바꾸시면 돼요. 한 달이면 끝납니다. 이걸 꼭 말씀을 드리시고요. 전문가들께서 계시니까 저변 퍼블릭 거버넌스 코드를 구글 들어가시면 그렇게 치면 바로 딱 나오거든요. 그거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그 규정을 반드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추광호 정경영 경제본부장님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정경영 추광호입니다. 발표하신 두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행동주의 펀드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두 번째 발표하신 주주가치 제고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주주 가치가 올라가는 데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 첫 번째 이상민 교수님께서 행동주의 펀드의 일종의 명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말씀 다 하셨는데 그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기존의 상법이나 각종 어떤 법률에서 규정된 어떤 주주들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고 그걸 통해서 기업 가치가 제고되고 주주 가치가 제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행동주의 펀드로 인해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그런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일부 성과가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결과에서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 제고에 그렇게 성과가 나타나지 못했던 결과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행동주의 펀드들의 이슈 선점이나 아니면 각종 어떤 대응 행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어떤 행동들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좀 세밀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에 근거적 주주 제한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관련해서 결국은 이제 근거적 주주 제한제도도 행동주의 펀드들이 어떤 행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수단 중에 하나로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기존 상법 같은 데 보면 주주 제한제도는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상장법인이나 규모가 큰 상장법인 같은 경우에는 행사 요건을 더더욱 완화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건 이제 제한할 경우에 의무적으로 주총에 올려야 되고 주총에서 가결되는 후속력을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근거적 주주 제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슈를 상당히 다양하게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에 말 그대로 근거적인 데 그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전까지 행동주의 펀드들이 실제로 주주 수함 같은 것도 많이 발송해가지고 어떤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기존의 주주 제한 제도가 있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병렬적으로 이렇게 근거적 주주 제한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주주 제한 제도하고는 또 다른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놓고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 만약에 이슈를 그렇게 범위를 넓혀놓게 되면 그리고 어떤 사전에 어떤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근거적으로 주주 제한을 주주총회에서 할 수 있게 되면 과연 우리나라 국토에서 정상적인 주주총회 운영이 가능할지 그런 부분들도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황인현 박사님께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M&A나 배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고 아까 행동주의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경영권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자사주 소각 같은 경우에 자사주를 처분할 경우에 배정을 자사주에 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마찬가지인 것 같고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요? 크게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취약한 부분이 문제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동주의 펀드들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거고, 그다음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뭐 배당이나 M&A 지배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들에게 불리한 부분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다 동의를 하고 합리적인 부분으로 개선되어야 되는 건 맞는데, 이런 논의들이 지속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어떤 경영권 방어 수단이나 제도가 그것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취약한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늘 이야기 나오지만 뭐 일부 뭐 벤처 기업에 이제 허용되는 게 문제고 있지만 차등 모욕도 제도라든지 아니면 뭐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서의 다양한 수단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작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자사주 소각이나 아니면 뭐 행동주의 펀드의 행동에 대해서 조금 뭐 맞대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좀 뭐라 그래야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뭐 경영권 방어 수단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특히 뭐 감사나 감사위원 설립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거라든지 뭐 집중투표제 배제할 때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죠. 그런 식에서 뭐 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다음 경영권 방어 수단의 미약함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전체 뭐 글로벌 스탠다드 차원에서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우영 한국상공사협회 정책부회장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당회사협회 정원 부회장입니다. 두 분 발제하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창민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그 안에 모든 게 거의 뭐 다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목부터가 뭐 숨기는 과 엮이는 게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도 주주행동주의를 뭐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한다면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토대가 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좋은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제 나타난 어떤 그런 행태들을 비추어 보면 그래서 과연 이게 순기능일까라고 하는 거에 상당히 이제 의구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 이제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들을 사실 벗을 수가 없던 거고요. 발제하신 내용 중에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펀드들의 뭐 수익 추구라든지 단기 차익, 또 지배구조 개선의 부분에 대해서는 황양은 박사도 뭐 발표 중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배구조에는 정답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과연 바람직한 게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의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주주행동주의의 본래의 기능을 한다면 굳이 뭐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건전하게 주주 활동을 하고 또 주주가 자기 의결권 행사하고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데 대해서는 어느 기업인지 간에 그거는 마다하거나 그럴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럼 두 번째 이제 홍영현 박사 쪽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주식매수 청구권 이제 무조건을 할 때 주식매수 청구권 부분 뭐 지금 상법 개정하고 있는 부분, 근데 그거는 약간 팩트를 좀 확인을 좀 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김우진 교수님하고 저가 그 상법 개정위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얘기한 거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사실 좀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지급이라고 했는데 그 지급이 아니라 공탁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건 우리 공탁법상 지금 현재는 전부 공탁이 아니면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공탁법에 불과하고 일부 공탁도 이제 인정을 해주되, 김우진 교수님께서 적극 주장하셔가지고 회사가 일방적인 금액을 공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 계산식이 나왔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검증을 해서 같이 공개하는 것,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공탁제도를 이렇게 좀 바꾸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 지금 입법 요구 중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약간 그렇게 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참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주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추 본부장님께서도 지금 이제 경영권 방어 말씀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제도들을 추진을 해오는 건 사실이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
회사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지금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남아있는 거는 자기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이전에 상법 개정할 때 그 상법 개정 해설서에 보면 주식 매수 선택권을 도입을 해달라고 해서 주장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다가 자기 주식을 활용하면 적대적 예민의 방어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매수 선택권에 대해서는 이번에 도입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거를 적극 활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법무부 해설서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자기 주식을 또 뭐 의무 소각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전혀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거든요. 세계 어느 나라도 봐도 자기 주식을 의무적으로 소각하게 하는 나라는 없고 그 이전에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외국이 생각하는 자기 주식과 우리나라 법제도에서의 자기 주식은 이론적인 바탕이 다릅니다. 외국의 자기 주식은 미발행 주식설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가 있는 거고 우리는 자산설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외국처럼 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토대 자체를 완전히 다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결과만 갖게 만든다? 이거는 과정을 좀 소홀히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생각을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주식을 뭐 의무 소각하게 한다. 그럼 기업 입장으로서는 이제 하나 남아있는 거를 다 없애라라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다른 제도를 보완을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오늘 큰 주제인 이 주주행동주의 기업 입장으로서도 그게 진정성 있는 주주행동주의, 순수한 주주행동주의라고 하면 그건 뭐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까지 뭐 해외 펀드라든지 또는 뭐 국내 토종 펀드라든지 보여온 여러 가지 행태들 또 아까 이창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단기 3개월 이러니까 그거는 단기 차익을 보는 것밖에 안 된다. 아까 KCGI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KCGI가 상당히 큰 금액을 수익을 차지하고 빠져나왔고 그거는 뭐 한진칼도 그렇고 오스템도 그렇고 다른 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배구조를 변화하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진다면 좀 장기적으로 봐서 그런 개선 의지를 보인다면 또 기업의 입장으로도 좀 크게 반대하거나 그런 이유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제 행동주의 펀드 책에서요. 우리 이창환 어라인 파트너스 대표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그 발제 그리고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제일 먼저 조금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지금 저희가 아마 기업 거버넌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모든 기업의 거버넌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장 기업의 거버넌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상장을 왜 하냐? 저는 그거부터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장을 한다는 거는 기업을 공개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주들의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주주로 대접하면서 그 주주들도 같이 돈 벌게 해주겠다. 기업의 이익을 당신의 돈을 받아갖고 내가 회사를 키우는데 쓰는 대신에 이제 그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익이 나오면 돌려주겠다 하는 그거잖아요. 그죠? 수익을 보게 만들어주겠다. 근데 이제 그 전제에서부터 좀 출발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상장 주식회사는 어쨌든 이제 이사회가 운영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법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사회가 그 주주들이 이제 이사를 임명하고 이사회는 근데 모든 주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주주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좀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하여튼 되게 이상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상장을 좀 약간 잘못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요. 이게 뭐 세법이 아무래도 상수성이 너무 세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그 돈 번 거를 재투자 안 하면서 그냥 기업에 쌓아놓으면 이게 주가가 떨어지거든요. 기업 가치 대비해서. 그럼 이제 상속할 때 요긴하게 써먹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있는 거긴 한데 제가 한 가지 통계를 갖고 왔는데 이제 우리나라 상장기업 숫자가 2000년도에 그 1,300개였는데 지금 2023년에 2,600개가 됐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0년에 상장기업 숫자가 거의 7,000개, 6,900개였는데 지금 3,700개로 줄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상장을 할 때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상장하면 이 주주 대접을 되게 잘해줘야 되고 내가 잘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고 주주들한테 엄청 신경 쓰이는 일이 많아지는구나. 이 상장은 되게 신중한 결정이고 되게 힘든 일이고 그냥 상장 폐지도 많이 하는, 그러니까 되게 불편하시면 기업들이 이제 대주주께서 불편하시면 상장 폐지하십시오. 예, 불편하면 상장 폐지하시고 이제 상장을 했으면은 뭐 주주들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근데 단기 투자자도 있고 장기 투자자도 있습니다. 단기 투자자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상장했을 때 그 주식에서 하루 만에 다 거래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마치 단기 투자를 잘못된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데 그건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그거는 모든 다양한 종류의 주주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이제 그 경영권이 마치 보호돼야 된다는 걸 전제로 깔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경영권 보호 수단이 하나밖에 없는데 뭐 없어지면 안 된. 경영권 근데 왜 보호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권을 법이나 뭔가 제대로 보호해줘야 될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식회사는 이사회가 경영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 경영권이라는 뭔가 이런 권리가 뭐 전세권 모르겠어 주주 뭐 이런 권리가 없어요. 그건 그냥 가상의 개념인데 이 경영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냥 뭐 상장 주식 그 이사회를 내가 기존에 임명한 지배 주주면 그 사람이 경영권을 갖고 있다고 많이 보는데 그 사람들이 되게 헷갈려요. 이게 회사는 이사회가 경영하는 겁니다. 지배 주주가 경영하면 안 돼요. 지배 주주가 경영할 거면 이사회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사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경영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 주주면서 그 회사의 이사가 아닌데 지배 주주면서 회사에다가 이래라 저래라 이사들한테 지시해서 이사들이 그렇게 경영하면 그 이제 업무 집행 지시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마치 이사처럼 책임도 지셔야 되고요. 그게 하여튼 저는 우리나라 사회나 이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이런 제도에 대한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냥 지배주주는 이제 우리나라 표대결에서 이사를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일 뿐이지 30% 갖고 있으니까 표대결하면 웬만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사회를 다 임명하는 것 뿐이지 이걸 뭔가 보호해줘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그걸 전제로 깔고 가지 마시고 경영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사들이 모든 주주를 위해서 잘 일하면 모든 주주가 계속 투표해 줄 거고 그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위협이 없다면 자꾸 사익 추구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뭔가 아까 인수합병 전문펀드 이런 것도 그 행동주의와 인수합병 전문펀드 이게 좀 약간 그 떨어질 수 없는 부분이 이게 그런 위협이 없으면 말이 안 통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뭔가 잘못하면 이게 내가 첫 번째 위협은 이사회에 누가 한 명 진입할 수도 있어. 그죠? 그 다음에 진짜 정말 안 돼가지고 CEO나 이사회를 교체하지 않으면 회사가 그 제대로 된 가치에 갈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그럴 수도 있어야 이론적 가능성이 있어야지만 이게 대화가 되고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나쁘게 볼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에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치신 거죠? 네. 네. 다음은 우리 김영근 치안포트너스 자반을 본부장. 네. 네, 그 이창민 교수님 첫 번째 발표하신 부분에서 행동주의 펀드가 해야 되는 역할, 그러니까 사익 추구 문제를 해소하고 엠파이어 빌딩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주주 환원 관련 부분 크게 세 가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사익 추구는 어떻게 보면 법이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불법을 하는 거라면 당연히 법이 해결해 줘야 되는데 법이 잘 해결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행동주의 펀드가 그런 영역까지 좀 건드리는 것 같고요. 그 주주환원 정책은 이제 거기에만 좀 집중을 하게 되면은 큰 공감을 못 얻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사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하버드 제시 프리드라는 그 법학자께서 쓰신 논문을 보면 2007년에서 2016년까지 10년 동안 미국의 단기 순이익 대비 배당 자사주 매입 주주 환원율이 한 96% 정도 됩니다. 지금 아마 더 늘었을 겁니다. 거의 단기 순이익 전체를 심지어 초과하는 금액을 다 배당을 하고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주한테 환원을 하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아시겠지만 이게 한 20-30%밖에 안 되고요. 특히 최근에 좀 주주 가치를 신경을 많이 쓰는 대기업들, 뭐 삼성전자라든지 시총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들이 주주환원에 차지하는 거를 제거하고 나면 실제로 아마 20-30%보다 더 작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가 분석하는 투자 대상으로 분석하는 회사들 보면 주주 환원이 한자일 수익 기업들도 굳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3월 주중 때 남양유업을 대상으로 행동주를 했는데 여기도 돈 아주 잘 버는 회사인데 주주 환원이 한자일 수거든요. 그냥 주가를 보시면은 끝없는 하향세고 이게 아까 이창환 대표 얘기한 것처럼 그냥 돈을 벌어서 재투자도 안 하고 배당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쌓아만 놓으면 이게 자본 수익성이 떨어져서 ROE라는 게 떨어져서 이게 쉽게 얘기하면 자본이 1,000억이 쌓였는데 유유자본이 대부분이 있으면 돈 벌어들이는 건 똑같잖아요, 과거랑. 그래서 예를 들어 10억을 번다 그러면은 그 회사에 투자할 바에는 그냥 은행에 넣어놓는 게 훨씬 더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을 버는 방법이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주가를 낮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돈 쌓아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속 증여세랑 연관이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주환원이 극도로 좀 우리나라는 낮은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게 주주환원은 단기 투자다 이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게 사실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뭐냐면 장기 투자를 하려면 주주환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장사를 하는데 캐시가 계속 꼬박꼬박 들어와야 생활비도 쓰고 이게 주주환원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주주환원 100%로 그냥 디폴트로 두고 이제 사업에 재투자할 게 있을 때 그냥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성 바꾸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배당 그렇게 많이 해서 재투자를 어떻게 하냐고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드린 제시 프리드 논문을 보면 증자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의 본연의 목적이 자본 조달이고 이게 남양유업 같은 경우도 몇십 년 동안 상장 이후 자본 조달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자본 조달도 안 하고 그래서 자본시장 분야의 역할이 좀 제대로 판단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아까 우리 김규식 회장님께서 일본 사례를 드셨는데 그리고 정우영 상장협 부회장님께서 또 나와주셨는데 제가 첫 직장이 수권 거래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장협이랑도 일도 같이 많이 했었는데요. 즉 거래소의 주 수익원은 매매 대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주주는 매매를 안 하잖아요, 거래소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소수주들이 주거시장에서 매매하는 게 거래소의 주 수익원인데 그러면 거래소는 누구보다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정책을 좀 강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 회장님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는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홍현영 의원님 말씀 중에 정부에서 합병가액 이제 자유화 추진을 했는데 이게 계열사 그러니까 비계열사 간에만 좀 적용되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상장 90% 이상의 합병이 다 계열사 간 합병이고 우리나라는 그리고 계열 상장사 간 합병에서 아시다시피 동시상장 이슈 때문에 자회사 디스카운트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시가를 기준으로 합병을 하게 되면 당연히 불공정성이 그냥 구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합병가액 자유화는 사실 비계열사 간에만 적용하는 거는 그렇게 현실에 큰 영향을 못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사의 의무인데 아까 황 의원님께서 발표하실 때도 우리나라에는 이사의 의무가 회사에만 있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저는 이거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사의 의무가 회사에만 있는 게 상식은 아니거든요. 이게 미국도 사실은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피듀셔리 듀티를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코퍼레이션이랑 인타이어 쉐어홀더 그러니까 특정 주주가 아닌 전체 주주에 대한 거는 사실 같은 얘기로 해석을 하고 있고 이게 항상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회사만 챙긴다 회사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예로 드는 게 삼성 에버랜드 사태 판결인데 제가 이제 법조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게 과연 우리가 이거는 이사 의무가 회사에만 있다고 전제를 하고 가는 게 맞는 거냐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듭니다. 이게 소송을 해서 과연 이게 전체 주주에 대한 이사 의무를 인정을 과연 못 받을 것인가 이런 생각 좀 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입법적으로도 전체 주주라는 얘기를 사실 넣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자사주 관련해서도 이제 정우영 부장님께서
그 어떤 그 이론적 토대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사실 이거는 이론적 토대라고 할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자사주 매입하면 이게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주 환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주한테 돈을 돌려주는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 주주한테 배당을 주고 우리 주주한테 배당을 줬습니다라는 증서를 만들어서 회사에 그걸 자산으로 보관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경제적 실질이 배당이라는 자사주 매입과 똑같은 건데 주주 환원을 하고 이제 돈이 필요하면 증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자사주가 회계적으로 너무나 명확하게 미관행 주식 사업이라는 거는 그냥 상식적인 거고 그 우리나라 뭐 기업이 다 뭐 재무상국표 소득계산서 이 재무 제표로 이루어진 우리가 해석하는 건데 기업을 이게 그래서 사실 이론적 토대 같은 거는 우리나라 일부 하급심 판례에서 이걸 자산설로 인정했던 게 있어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글로벌 스탠다드로 맞추는 게 이제 뭐 의무소각이 됐든 아니면은 그 발행시 처분시 규제를 두는 방향으로 가든 어떤 방향이 맞을지 잘 모르겠는데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장윤재 법무법인 세종 ESG 연구소장님 토론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장윤재입니다. 네, 좋은 발제와 토론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얘기들과 많은 이슈들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한된 시간 내에 이거에 관련된 말씀들을 다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ESG 연구소라는 직책을 맡고 있는데 왜 ESG라는 사람이 지금 거버넌스 얘기하는데 나와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ESG의 G가 G이기도 하지만 ESG는 사실 잘 생각해보면 광의 지배구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배구조에서 모든 것이 다 파생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특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대표님께서 단기 투자자가 나쁜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 단기적인 이익이 쌓여야 장기적인 이익도 당연히 쌓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좀 다이내믹스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의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는 굉장히 다릅니다. 한 2018년도 정도에 국제기업체협회에 가서 투자자들이 단기 또는 장기를 얼마 정도의 시계로 생각하느냐를 투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대부분 이제 해외 서양의 투자자들이라서 한 5년 정도면 장기다, 10년 정도면 장기다라고 투표를 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이게 조금 다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하루하루 이렇게 데이 트레이딩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많으시고 오너분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배주주분들은 거의 평생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입니다. 근데 직원분들이 굉장히 여기서 특이한 관계에 있습니다. 직원분들은 회사의 주식을 가지지는 않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지배주주와 그 궤를 같이 합니다. 임원분들은 보통 3년 임기를 가지기 때문에 3년 단위로 생각을 하시지만 직원분들은 회사에 대해서 내가 회사에서 계속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굉장히 장기로서의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기 투자자에 대해서 좀 나쁜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경향이 있고요.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주식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에 대한 단기 투자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쁜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좀 이런 경영권 분쟁이나 단기 투자자 또는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음영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는 회사들 또는 행동주의 펀드든 장기적인 비전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까 처음에 이창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엘리엇의 소송을 통한 행동주의 펀드가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궤를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법무법인에 있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송을 하려면 결국은 소송 상대방이 이해상충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삼성의 대리인을 맡고 있는데 삼성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쪽에 대리를 같이 맡을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대부분 이제 좋은 로펌들을 쓰고 있고 로펌에 대해서 소송을 하려면 내가 그보다 오랫동안 너에게 장기적인 유익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해외 행동주의 펀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확신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주의 펀드든 간에 이런 소송에서 이길 수 있고 좋은 투자 동지를 얻으려면 결국 장기적인 비전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행동주의 펀드에서 윤리 현장 만들고 이런 것이 단순히 EBS 점수를 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뭐 국민연금이나 이런 다양한 투자자들과의 온라인을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포스코가 그 분할을 하면서 연기금과 계속적으로 대화를 해서 우리가 분할 후 재상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도 장기적인 관계가 유지되었다고라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특징을 살펴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권고적 주주 제한과 관련해서도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 권고적 주주 제한은 사실 그 해외에서는 뭐 쉐어홀더 프로포절이 있고 쉐어홀더 레졸루션이 있어가지고 쉐어홀더 레졸루션은 이제 그대로 통과가 되는 거고 쉐어홀더 프로포절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처럼 구속력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권고적 주주 제한도 그냥 보통 이제 주주 제한은 주주총회에서 결의사항이기 때문에 기업의 존립과 기업의 리스크에 관한 점이고 권고적 주주 제한으로 행사하는 것은 스트레티지나 오퍼레이션의 문제일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뭐 회사가 받아주면 주주 제한으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관을 통해서 받아줘라라고 올린다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약간 이런 쉐어홀더 프로포절을 받아들이기 위한 약간 우회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쉐어홀더 프로포절과 레졸루션이 이런 그 상황을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우회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보다는 우리나라와 동일한 법제도와 환경을 가진 곳을 찾아서 벤치마킹하는 것이 더 유리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현영 연구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우리나라 이제 법 개정 그리고 제도에 개정된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적절한 정보 공개 그리고 시장에서의 판단에 맡기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법 제도들은 대부분 시장을 믿지 않고 투자자들을 믿지 않고 기업을 믿지 않는 것에 기반한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시를 하고 공시에 따라서 투자자가 적절히 판단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특히나 해외 주요국의 주주총회 결과에 대한 공시 내역에서 보면은 이런 주주총회 결과를 공시하는 것을 대부분의 나라에서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에서도 주주총회 결과를 공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에서 공시하지 않는 부분은 지배주주를 빼고 나머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인데요. 이 결과를 보면 좀 재밌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배주주가 70%가 있고 비지배주주가 30%가 있을 때 결국은 얼마나 참석을 했냐 그리고 얼마나 참석을 한 상태에서의 찬반이 나오냐를 봐야 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보통 이제 가결률이 70%가 찬성했고 30%가 반대를 해가지고 찬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비지배주주들은 50대 50으로 또는 더 많은 숫자로 찬성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회사 입장에서도 우리의 안건들이 어떤 부분들이 비지배주주들이 반대를 했는지 찬성을 했는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에서 공시되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김규식 회장님께서 일본 기업 지배구조 코드를 말씀하시면서 지배주주의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가 우리나라에 없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에서도 세부원칙 2와 세부원칙 2-2와 세부원칙 2-3에서 지배주주의 일반 주주에 대한 보호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없다는 부분들은 약간 조금 오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법과 제도로서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주의해서 저희도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특히나 세부원칙 2-3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해서 공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제도들이 적정히 운영이 되고 있고 법으로 해결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사익 편취와 관련해서도 대부분 법으로 해결이 돼야 되지만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활동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사익 편취와 관련된 부분들은 대부분 법으로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송이 길어지고 그 소송의 내용들을 모르다 보니까 이제 행동주의 펀드들이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점은 사실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활동을 하면 다른 연기금들의
찬성을 얻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리스크들은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해결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자 하다 보니까 안 되는 부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전략에서 조금 더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 이제 막바지로 이제 끝에서 두 번째로 우리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님 토론. 예, 감사합니다. 저도 할 얘기 굉장히 많은데 네. 일단 오늘 굉장히 좋은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필립팩트 감사를 드리고요. 발제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하고 토론 과정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말씀드리고 공감하는 것도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아까 이창환 대표님이 상장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봐야 된다고 하셔서 전 너무 공감하고요. 상장은 동업자를 받아들이는 거고 M&A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엑짓하겠다고 상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 출발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주의 전략의 범위를 보면 이제 이 대표님 또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지금 상황에서 구분을 하는 게 저는 사실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SM의 경우도 사실이 지금 최대 교체까지 갔고 이 시민이사 사람을 통해 경영체제 바뀌고, 그래서 사실은 행동주의가 한국에서 좀 성공한 거는 이게 거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수업 시간 할 때도 행동주의가 가장 극단 이제 센 게 프락시파이트인데 윈탄 대결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영권 결자까지 가는 거라 이거를 엄밀히 구분한다기보다는